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인 50대 남성입니다. 과거 순정을 다 바쳤던 여자에게 무참히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한 만큼 시원하게 복수는 해줬지만 그 일이 마음의 상흔으로 남아 때때로 저를 아프게 하네요. 여기에 다 털어놓고 이제 그만 깨끗하게 잊으려 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가 준비돼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운명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생 때 사귀었던 첫사랑과 동창회에서 재회한 뒤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렸죠. 당시 제 나이가 30이 훌쩍 넘은 상태였고 그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외모 관리를 어찌나 잘했던지 대학생 때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당시 전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막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 참이었거든요. 회사원보다 시간도 자유롭고 돈도 넉넉했기에 적극적으로 대쉬했고요. 그 결과 그녀와 재회에 성공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하던 첫사랑과 부부가 됐는데 왜 아니겠어요. 하지만 매일이 달콤했던 저와 달리 아내는 때때로 우울해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자기가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는 게 그 이유였죠. 이렇게 다른 여자들처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할 거였으면 뭐하러 대학 공부까지 했나 몰라. 그 시간, 그 돈 다 너무 아까워. 차라리 남들처럼 여행이나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걸.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면 되지. 나 회사 좀 자리 잡으면 같이 유럽이라도 갈까? 됐어.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여행 가고 싶다기보단 그냥 나도 뭔가 당신처럼 내 일을 하고 싶어. 우리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분명 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우리 집이 당신 집보다 못 살아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뭐든 해봐.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난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당신이 일하면 살림이나 육아도 당연히 반씩 나눠서 할 거고. 진짜? 근데 나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고 싶은 게 아니고. 뭐 그럼 나처럼 사업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나 사람 상대하는 거 못하는 거 알잖아. 사업이라니 절대 못해. 그럼 대체 뭘 하고 싶은 건데? 당신 내가 미학 공부 진짜 열심히 했던 거 알지? 부전공까지 했었잖아. 원래 그걸로 학위까지 따고 싶었는데. 아내는 원래 예술 쪽에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그쪽 공부를 하다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방앗간을 오래 하셨는데 거진 단골 장사라 아내와 처남 대학 보낸 걸로도 빠듯한 살림이었거든요. 그럼 공부 좀 더 해서 교수하고 싶다는 거야? 제 말에 아내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집 올 때 맨몸으로 온 주제 너무 염치 없지만 당신만 괜찮다면 그러고 싶어. 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거든. 돈이 못해도 몇천 원 들겠지만 욕심을 좀 내봐도 괜찮을까?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도 아직 시작 단계였지만 매출이 제법 잘 나오고 있었고요. 부모님의 건물 증여로 모아둔 돈도 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네요. 당연하지. 이제 결혼했으니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라 다름없는데 돈이 얼마가 들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꿈 이루는 데 쓰는 건데 눈치 보지 마.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정말? 고마워 여보. 나 너무 감동이야.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물론 대학원 진학은 쉽지 않았어요. 돈도 돈이지만 시험에 붙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옛날부터 공부머리 하나만큼은 좋았거든요. 한 2년 바짝 공부하더니 바로 대학원 진학에 성공해 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었죠. 물론 말이 쉽지 힘든 시간이었어요. 과제다, 논문이다, 늘 공부거리에 파묻혀 살던 아내는 나날이 예민해졌고요. 제게도 자주 짜증을 냈죠.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저는 그런 순간조차 아내가 안쓰럽기만 했어요.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그게 먼 지방에서만 파는 거라고 해도 달려가 사왔고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백화점에 몇백씩 카드를 긁어도 뭐라 하지 않았네요. 뿐만 아니라 처갓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쯤 장인어른 장모님이 운영하던 방앗간이 운영난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처남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놀고 있어서 당장 새 식구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따로 생활비를 붙여주곤 했는데요. 하루는 장인어른이 저를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고깃집을 해볼까 하는데 돈을 좀 보태줄 수 있냐고요. 네, 갑자기 고깃집이요? 아이 그래. 아니, 내 친구 놈이 하는 브랜드인데 열기만 하면 아주 돈을 쓸어 담는다는구만. 내 언제까지 자네한테 용돈만 받아 쓸 순 없지 않은가. 다시 일 시작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창업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일단 장사만 시작하면 매출이 생길 테니까 바로 갚을 수 있을 걸세. 얼마 정도나 필요하신데요? 한 1억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큰 액수에 깜짝 놀랐어요. 1억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옛날엔 서울에 어지간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으니까요. 생각 좀 해보겠다면서 일단 장인어른을 돌려보냈는데요. 아내가 그걸 전해 들었는지 서운해하더군요. 당신 회사까지 찾아온 우리 아빠를 그냥 돌려보냈다면서? 아빠가 얼마나 민망했겠어.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깟 1억 그냥 드리면 되잖아. 철없는 아내의 투정에 절로 한숨이 나더군요. 그깟 1억이라니. 1억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당장 1억 마련해드리기 힘들어. 다달이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자금도 있어야 하는데. 그럼 아버님이 주신 건물 하나 팔면 되잖아. 제발 부탁해 여보. 우리 엄마 아빠 한평생 고생만 하던 분들인데 나도 효도 좀 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교수 되면 다 갚을게, 응? 급기야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건물 하나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요. 바로 장인어른에게 1억을 붙여드렸죠. 그렇게 장인어른은 집 근처에 고깃집을 크게 차리셨는데요. 매출이 월에 1,000만 원은 넘을 거라면서 큰소리 떵떵 치시더니만 이게 웬걸 파리만 날리더군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 말만 듣고 덥석 차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도 너무 안 좋았고요. 생전 음식 장사는 해보신 적이 없어 재고 관리며 직원들 관리도 엉망이었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이 바쁜 와중에도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일단 그 브랜드 본사와 상의해서 가게 위치부터 옮겼어요. 다행히 제가 갖고 있던 상가 건물 중 한 곳에 괜찮은 자리가 나서 거기로 이전해 월세를 아낄 수 있었죠. 또 아버지 친구분 중에 요식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아 장인어른께 일일이 알려드렸네요. 덕분에 가게 이전 후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크게 기뻐했죠. 아내 역시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 장인어른은 제게 빌려간 1억에 대해선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애초에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입을 싹 씻어버리니 서운하긴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처남은 변변한 직장에 취업하지도 못한 채 계속 놀고 있었는데요.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던 것도 잠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듯 너무 힘들다면서 금세 때려치더라고요. 아들이라면서 늘 오냐오냐 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별말 안 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처남한테 만나는 여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쪽 집안에서 처남이 변변한 직업 없는 백수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거죠. 결국 처남이 다시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엄한 대로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아니 글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희 회사에 처남을 취직시켜달라 하더군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처남이 인테리어 쪽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쪽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어서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내가 그걸 알고 제게 서운하다며 따지더군요. 걔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게 할 순 없잖아. 나중에 장가도 가야 하는데 당신이 좀 끼고 회사 일 좀 가르쳐주면 좋지. 그걸 굳이 거절해야 했어? 아니 어지간해야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가게 차려드린 거야 뭐 사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쳐. 하지만 처남 취업까지 내가 책임질 순 없잖아. 그럼 어떡해. 걔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어. 이렇다 할 기술이 있어. 걔라고 뭐 취업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장인어른 장모님 가게에서 일하게 하면 되잖아. 걔 만나는 여자 쪽 집안에 면이 안 서니까 그렇지. 부모님이랑 같이 고깃집 한다고 얘기해봐. 얼마나 무시하겠어? 차라리 매형이 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 게 낫잖아. 제발 부탁 좀 할게. 야, 안 그래도 걔 계속 인테리어 배우고 싶어 했거든. 처남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었어? 나한텐 그런 내색 한 적이 없는데? 걔가 부끄러움이 많잖아. 당신이 좀 회사에 적당한 자리 하나 주고 일 좀 가르쳐줘. 부탁할게, 응? 글쎄 직원들이 낙하산인 거 알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따돌림 같은 거 당할 수도 있어. 그거야 걔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일단 당신 회사에 넣어만 주라. 어쨌든 걔 결혼은 시켜야 하잖아. 언제까지 집에서 할 일 없이 놀게 할 거야. 그리고 걔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리면 책임감이 좀 생길 거야. 분명 열심히 할 거라니까. 아내의 끈질긴 부탁에 저는 결국 처남을 저희 회사로 데려왔어요. 일머리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불성실하기까지 하더군요. 허구한 날 지각에 결근에 일을 배우려는 노력조차 없어 보였죠. 그건 처남이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신혼여행 가야 하니 3개월 휴가를 달라며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리기만 했죠. 하지만 아내에게 말해봤자 분란만 되지 뭐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과로 옮겨준 뒤 일은 하나도 안 시켰고요. 직원들에게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쓰지 말라 했네요. 월급만 받아가게 둔 거죠. 처남은 자존심 상해하긴커녕 희희낙낙해서 다니더군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회사는 다니고 있으니 부모님이나 누나가 잔소리도 안 하겠다. 사장이 매형이니 직원들이 함부로 못하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모른 척 했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내심 못마땅해 하셨어요. 뭐 아내 공부나 처갓집 장사 때문에 돈을 퍼주는 거야 그렇다 쳐도 아내가 공부한답시고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걸 제일 고가워하셨죠. 물론 저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육아야 뭐 제가 돕는다 쳐도 임신이나 출산은
오롯이 아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내의 커리어에도 분명 영향이 갈 텐데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네요. 아무래도 자식이 없어서일까요? 얼굴만 봐도 좋던 신혼 시절이 지나가고 아내와 저 사이에 점차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이 많아졌고요. 아내도 공부로 바빠 도통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아내와 하루에 한 번 얼굴을 보고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날이 늘어갔으니까요. 게다가 교수 임용시험에 빈번히 떨어지면서 아내는 점차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화를 냈고요.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 어깨라도 감쌀라 치면 걸리적거린다면서 탁 쳐냈죠. 그쯤 되니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아내가 정말 절 사랑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느꼈던 걸까요? 별다른 계기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제게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만 굴었던 것 같아. 당신은 나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줬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짜 잘할게 여보. 아내는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손수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퇴근쯤에 회사로 찾아와 데이트를 하자며 조르기도 했죠. 잠자리에도 적극적이었네요. 얼떨떨했지만 기뻤어요. 바보같이 아내의 검은 속셈도 모르고 말이죠. 그쯤에 아내가 임신에 성공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0달 내내 아내를 왕비처럼 극진히 모셨고요. 그 덕분인지 아내는 자신을 꼭 닮은 예쁜 딸을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딸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회사 일도 대부분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딸과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어요. 아내 혼자 육아를 감당해내기엔 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회사에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딸을 돌봤죠. 베이비시터도 있겠다. 아내가 딸을 혼자 돌보는 시간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아내는 육아가 너무 버거웠나 봐요. 끝내 교수가 되지 못한 채로 출산을 한 것도 힘들어했죠. 내가 왜 그 힘든 석박사 과정을 버텨냈는데 다 교수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랬던 건데 이게 뭐야? 결국 난 교수는커녕 그냥 애엄마일 뿐이잖아. 너무 짜증나. 왜 그래 여보. 새별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준비하면 되지. 말이 쉽지. 애가 뭐 하루아침에 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계속 밑에서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올 텐데. 안 되겠어. 나 이제 몸도 좀 괜찮아졌겠다. 바로 교수 임용 준비 다시 해야겠어. 당신 사업하니까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새별이는 당신이 책임지고 잘 좀 케어해줘. 당연히 아빠인 나도 새별이 책임지고 잘 돌봐야지. 하지만 어떻게 애를 아빠 혼자 키워. 엄마인 당신도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줘야지. 새별이 아직 어리잖아. 엄마가 필요하다고. 아 몰라. 난 제가 예쁜 줄도 모르겠고 울 때마다 너무 밉기만 해. 제가 내 인생 다 망친 것 같아서. 딸을 향한 아내의 말은 지나치게 적대적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딸에게도 짜증을 부리는 날이 늘어갔죠. 심상치가 않다 싶어 긴 설득 끝에 병원에 데려가니 산후 우울증이라 하더군요. 그쯤 되니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게 최선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육아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 마음껏 교수 임용을 준비하라고 했죠.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교수라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는 공부만 잘할 뿐 사회생활이나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건 완전히 젬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임용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기만 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아내는 날카로워졌고요.
저와 딸에게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뭐 저한테 막대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딸에게 그러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린 게 의사소통을 못하니 우는 게 당연한 건데 시끄럽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똥오줌을 싸면 냄새 난다고 난리를 쳤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내의 심신 안정이 필요하겠다 싶더군요. 아버지 절친한 친구분 중에 전문대학 총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해 교수 자리를 하나 알아봐 달라 했어요. 다행히 그분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요. 아내는 형식적인 임용시험을 본 끝에 그 학교의 교수로 부임할 수 있었죠. 물론 나이 때문에 바로 교수를 달진 못하고 부교수가 됐지만 그것만으로도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어차피 계속 애들 가르치다 보면 언젠간 교수 될 수 있는 거잖아.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애들이 교수님 소리할 때마다 너무 짜릿해. 진짜 고마워 여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운 거 알면 나한테 잘해. 새별이한테도. 그래도 당신이 엄마잖아. 그래 알겠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짜증도 안 내고. 그 뒤로 아내는 학교 일에 매진했어요. 여전히 딸 육아나 살림엔 소홀했지만 그래도 더는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기에 그게 어디냐 싶더라고요. 뭐 살림이야 사람을 쓰면 됐고 육아야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딸아이는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고요. 밝고 애교도 많아 어딜 가든 예쁨을 독차지했죠. 또래 애들보다 발달이 빨라서 말도 야무지게 잘했고요. 운동 실력도 좋았어요. 그렇게 딸이 성인과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기 시작해서일까요? 아내도 점점 딸에게 곁을 내주더군요. 본인 시간이 날 때면 딸 유치원 등하원도 시키고요. 따로 둘이 놀러도 가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딸이 아내를 좀 어려워하긴 했어도 겉으로 봤을 땐 사이 좋아 보이는 모녀지간이었죠. 혹시 아내가 딸에 대한 애정이 아예 한 줌도 없는 게 아닐까 고민했던 제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죠. 아내가 제게 딸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을 줄은 말이죠. 그쯤에 저희 회사는 주변에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매출도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도 늘어났죠. 매일같이 야근하는 게 안쓰러워 성과금도 나름 많이 챙겨줬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어느 목요일 직원들을 오후에 일찍 퇴근시켰어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푹 쉬라고 말이죠. 직원들이 어찌나 기뻐하든지 뿌듯하더군요. 저도 모처럼 일찍 퇴근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외식이나 할까 싶어 핸드폰을 꺼냈는데요. 아내는 수업이 있는지 받지 않더군요. 결국 아쉽지만 바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막 대려는 순간 아내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아내가 운전석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차를 주차하고 아내에게 다가갔죠. 저를 본 아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면서 핸드폰을 집어넣더군요. 누구랑 통화 중이었는데 그렇게 놀라? 별거 아니야. 그냥 조교랑 시험 문제 좀 상의하느라. 그보다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사는? 지나치게 당황하는 아내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갑자기 나타나 놀라서 그런 거겠거니 넘기고 다시 입을 열었죠. 요즘 직원들 계속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일찍 퇴근시켰거든. 그 김에 같이 퇴근해지 뭐. 당신은 학교 다녀오는 길이야?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아, 진짜? 오늘 수업 없는 날이라서 새별이랑 같이 친정 갔다 왔거든.
엄마랑 수다 떠느라 전화 오는 줄도 몰랐네. 미안해. 미안하긴. 그럴 수도 있지. 그 새별이는? 아주머니 내려오라고 해서 먼저 올려보냈어. 내가 귀걸이를 잃어버려서 그걸 좀 찾느라고. 당신도 먼저 올라가. 귀걸이? 차에 흘린 거야? 내가 같이 찾아줄게. 아니야. 나 어차피 조기랑 통화도 마저 해야 되니까 먼저 올라가. 아내의 반응은 누가 봐도 수상했어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지만 일단 먼저 집으로 들어왔죠. 그 사이 딸은 씻고 식탁에 앉아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준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딸이 얼른 다가와 안기더군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새별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잘 있었어? 오늘 엄마랑 할머니네 갔다 왔다며. 좋았겠네? 제 질문에 딸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응, 엄마랑 같이 가서 진짜 아빠 만나고 왔어요. 뭐? 누굴 만나고 와? 그제야 딸이 아차하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봤어요. 맞다. 엄마가 아빠한텐 말하지 말랬는데. 조금 전 주차장에서 아내의 수상했던 태도며 딸의 이상한 말까지. 분명 뭔가 있다 싶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딸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아빠한테 얘기해도. 진짜 아빠를 만나고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났는데? 딸은 아내보다 저와 더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살살 구슬려 주자 바로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그게 할머니네 갔더니 처음 보는 아저씨가 와 있었어요. 엄마 친구라면서 저한테 인형도 주고 과자도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엄마가 친구 만난 거 아빠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괜찮아. 새별이도 유치원에서 친구들 만나서 잘 놀잖아. 엄마도 그래도 되지 뭐. 근데 엄마 친구를 왜 진짜 아빠라고 불러?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 잠깐 화장실 갔을 때 그 아저씨가 나 목마 태워주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새별이랑 진짜 아빠랑 닮았다고. 근데 진짜 아빠라는 게 나쁜 말이에요? 새별이 아빠, 은성이 아빠 이런 것처럼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길래 따라 부른 건데. 나쁜 말이면 이제 안 쓸게요.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순진무구한 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일단 나쁜 말이라고 엄마 앞에서도 절대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냉큼 알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아내가 올라왔어요. 언제 그렇게 수상하게 굴었냐는 듯 아주머니를 시켜 밥을 차리라고 한 뒤 본인은 씻으러 가더군요. 여보 뭐해? 당신도 얼른 씻고 밥 먹자. 평소처럼 저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심장이 불안하게 술렁였어요. 진짜 아빠라니. 그럼 새별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건가? 그 생부랑 아내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 장모님도 다 알고 있는데 날 속인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그날은 무슨 정신으로 씻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도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죠. 일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한 사나흘쯤 지났을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참혹한 진실이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기관에 저희 부부와 딸의 친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내와 딸은 일치였고요. 저와 딸은 불일치였습니다. 즉, 딸은 제 친딸이 아니었던 거죠. 두 발로 딛고선 바닥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딸.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아내의 기만이었던 거죠.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졌죠. 저장된 연락처,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첩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새삼 아내의 치밀함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올라오지 않고 굳이 차 안에서 통화하고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면서 저를 먼저 올려보내고 차에 뭐가 있겠구나 싶더군요. 아내의 차키를 몰래 훔쳐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차 안을 샅샅이 뒤졌죠. 아니나 다를까 운전석 시트 아래서 흰색 구형 핸드폰이 하나 나오더군요. 아내가 그날 주차장에서 통화할 때 들고 있던 핸드폰도 원래 본인이 쓰던 게 아니라 이 서브 핸드폰인 게 분명했어요. 다행히 잠금은 따로 걸려있지 않아서 바로 통화 내역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오직 한 명하고만 연락을 했는데 이름이 내 사랑 하트 이렇게 저장돼 있더군요. 물론 제 번호가 아닌 전혀 다른 번호였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내의 바람의 증거를 이렇게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니 숨이 턱 막혔어요. 그 결과 상간남에 대한 정보도 꽤 얻을 수 있었죠. 충격적이게도 아내가 자주 다니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나이는 겨우 30대 초반이더군요. 얼마 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지구대에서 순경으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다니. 둘이 나눈 문자 내역을 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온갖 음담패설은 기본에 사랑해, 보고 싶어하는 다정한 미러까지. 아내는 진심으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애지중지했던 딸이 상간남의 자식이라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이 당시 5살이었으니 두 년놈은 못해도 5년 넘게 붙어먹으며 절 속였다는 거였죠. 그런 주제에 헤어지지 않은 이유는 뻔했어요. 제가 가진 재력 때문이었겠죠. 아내를 교수로 만들어주고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준 것도, 처갓집 식구들까지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준 것도 전부 저였으니까요. 어쩌면 상간남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했던 돈마저 제 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저는 그동안 제가 참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의 실수도 어지간하면 웃어 넘겼고 아내가 살림과 육아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바쁘니 어쩔 수 없지.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제 선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한없는 관용을 베푸는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까지 제 자식이라 속인 아내는 이미 제 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찢기는 것처럼 아픈 만큼 아내도 끔찍하게 아팠으면 했어요. 바로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채 일주일도 안 돼 흥신소에선 제게 아내와 그 상간남이 진하게 스킨십하는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심지어 그 상간남은 근무 시간에 순찰을 도는 척하면서 제 아내와 모텔에 간 적도 있더군요. 변호사와 상담하니 공직자인 만큼 파면도 가능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외도 증거를 낱낱이 수집해 두 년놈의 직장에 뿌렸어요. 특히 아내의 직장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과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였죠. 당연히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요. 그때부터 아내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외도가 들통났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거였죠. 하지만 전 받지 않고 바로 대학 총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라 저를 친아들처럼 귀여워해주던 분이었죠. 사정을 설명하고 학교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하니 괜찮다 해주시더군요. 상진이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닙니다. 그보다 아내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켜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야 당연하지. 이 정도 스캔들이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학생들이 먼저 해임을 요구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애초에 김 교수 만들어준 게 누군데. 은혜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괜찮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줄 생각이니까요. 총장님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바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그동안 계속 피했지만 이젠 부모님도 아내의 외도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어머니는 졸도할 것처럼 뒤로 넘어가셨고요.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죄송하다고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집에 오니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딸은 친정에 맡겼다 하대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나랑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말도 없이 학교에 그런 대자보를 붙이면 어떡해? 내 꼴이 뭐가 되냐고?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 아내의 뻔뻔함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달려가 뺨을 한 대 올려 붙였네요.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늘 져주기만 하던 제가 손을 올리자 아내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뺨을 감싼 채 황망해 하더군요. 그런 아내를 한껏 비웃으며 말했죠. 넌 맞아도 싸. 넌 이 와중에도 네 체면이 제일 먼저 걱정돼? 쓰레기 같은 년. 너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 줄 알아? 이미 총장님하고 얘기 나눴어. 너 곧 해임될 거고 그 잘난 교수 자리도 잃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 쪽팔리기 전에 백수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상간남하고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자식 일하는 파출소에도 다 알렸거든? 그 자식도 곧 파면될 거니까 백수끼리 나란히 손가락 빨면서 잘 살아보라고. 가엾은 새별이 배나 안 골물까 모르겠네. 제 비아냥거림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덜컥 겁이 났는지 갑자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붙잡더군요. 여보, 왜 그래? 그래, 나 바람 피운 거 인정해. 하지만 하룻밤 실수였어. 아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도 바로 지우려고 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당신 아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낳았던 거야. 낳고 보니 그 자식 아이였지만 당신에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는 걸. 그래서 그 자식하고도 바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새별이가 자기 딸인 걸 알고 나한테 협박했어. 계속 만나지 않으면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알리겠다고. 그래서 그 자식하고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살면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개소리네. 네가 나한테 한창 차갑다가 다시 잘해주기 시작한 게 따지고 보니 네가 새별이 임신했을 때쯤이더라. 넌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다시 나한테 잘해주고 잠자리 가진 거야.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난 이미 그 자식이랑 네가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며 뭐며 다 봤어. 이제 와서 되도 않는 말로 날 속일 생각하지 마. 심지어 그 자식이랑 새별이도 얼마 전에 나 몰래 만나게 해줬잖아. 나 모처럼 일찍 퇴근했던 그날 말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장모님이 그 인간이랑 새별이 노는 거 보고 진짜 아빠라 닮았다는 둥 했다던데. 새별이가 나한테 말해주더라. 엄마랑 진짜 아빠 만나고 왔다고. 그 말인즉슨 너네 집에서도 다 알면서 작정하고 날 속였다는 거지? 지금 장인어른, 아니 너네 아빠가 장사하는 고깃집 건물이 누구 건데? 너네 엄마 아빠 살고 있는 집은 누가 해줬는데? 전부 다 토해내. 알겠어? 네 동생한테도 전해.
내일부터 회사 나올 필요 없다고. 안 그래도 일 못해서 골치였는데 잘 됐네. 제 말에 아내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우리 엄마 아빠만은. 당장 집을 빼앗으면 두 분 다 어디 가서 자라고. 우리 엄마 허리도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리고 가게도 이제야 단골 좀 늘고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 옮기면 죽도 밥도 안 될 거야. 잘못한 건 나잖아. 엄마 아빠는 그냥 못난 딸 감싸준 죄밖에 없어. 석진이도 그렇고. 석진이 걔도 뭐 잘난 거 하나 없어서 계속 백수였잖아. 당신 회사에서도 잘리면 걔 또 죽겠다고 난리칠 거야. 제발 살려주라,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챙겨야 할 내 가족들도 아닌데. 여보, 이대로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이혼뿐인 줄 알아? 간통죄로 고소도 할 거고 민사로 위자료 소송도 걸 거야. 너나 그 자식이나 각오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법 조계에도 인맥 짱짱한 건 알고 있지? 그때만 해도 아직 간통 소송이 가능할 때였거든요. 법을 들먹이니 덜컥 겁이 났던 걸까요? 아내가 한층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새별이, 우리 딸 새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딸을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졌어요. 어쨌든 그 어린애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다시 입을 열었네요. 걔가 왜 내 딸이야? 너랑 그 상간남 딸이지? 애만 안타깝게 됐네. 사업하는 아빠, 교수 엄마 밑에서 부잣집 딸로 잘 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평생 상간남 딸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 밑바닥 인생 살 거 아니야. 여보,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지 마. 그래도 당신 새별이 예뻐했었잖아. 그건 걔가 내 딸인 줄 알았을 때 얘기지. 지금 너네 엄마 집에 있다고 했지?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집이고 가게고 짐 다 빼서 꺼져. 안 그럼 사람 불러서 강제로 쫓아낼 테니까. 그리고 너나 네 딸이나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잔인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아내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파렴치한 행동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억지로 아내의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몰아냈네요. 잔인해?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한 것보다 10배, 20배로 더 갚아줄 생각이니까 두고 보라고! 아, 그리고 당신 차도 내가 사준 거지? 내놔! 그 자리에서 바로 차키가 들어있는 아내의 핸드백을 빼앗았어요. 이 가방도 내가 사준 거니까 돌려줄 필요 없고 옷은 예정을 생각해서 그냥 입고 가게 해줄게. 잘 가라. 그리고 그대로 아내의 눈앞에서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갔네요. 여보! 여보! 밖에서 한참 저를 부르던 아내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쫓겨났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처갓집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무시하고 상대도 않자 나중엔 집에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보게 이서방,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네. 못난 딸년이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작 자네한테 말해야 했는데 우린 새별이 생부하고도 헤어지라고 계속 얘기했었어. 근데 그 생부놈이 원체 끈질겨야 말이지. 새별이 아빠란 이유로 되도 않는 돈을 요구하고 자기 경찰 시험 준비하는 것도 다 지원해달라고 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자네한테 다 말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정말 힘들었네. 그날 새별이랑 만나게 해줬던 것도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해줬던 거야. 절대 우리 딸이 일부러 만나게 한 거 아니네. 이제 와서 저한테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가게랑 집이나 빼세요. 이서방,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게랑 집을 빼나? 제발 부탁이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아직도 그렇게 호구 같아요? 뭐 제가 호구인 건 맞는데요. 가족 한정 호구거든요.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얄짤없습니다. 사람 불러서라도 강제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과 달리 단호한 제 태도에 처갓집 식구들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결국 우물쭈물하다가 경찰을 부른다는 제 협박에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죠. 그 와중에도 가게랑 집은 절대 빼지 않더군요. 버팅기다 보면 뭔가 수가 있을 거라 여겼나 봐요. 참 한심하죠. 저는 예고했던 대로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사람을 불렀고요. 가게며 집에 있던 세간살이를 다 길바닥에 버리고 그 인간들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텅 빈 가게엔 아내 학교에 붙였던 대자보를 똑같이 붙여놨죠. 제대로 망신 좀 당해보라고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간통소송과 상간남 소송부터 진행했네요. 그러자 그 상간남 쪽에서 합의하고 싶다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 경찰 복귀만 시켜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아내하고도 바로 헤어지겠다며 질질 짜대요. 이런 한심한 놈한테 넘어가 저를 저버리다니. 아내가 참 멍청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내는 끝까지 이혼하지 못하겠다며 버텼어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민사로도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겠다 싶은 건 닥치는 대로 다 걸었네요. 한동안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내의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전부 제 승리로 끝날 수 있었네요. 무사히 이혼도 성사됐고요. 아내와 상간남은 간통 소송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형량이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통 소송에서 실형이 나온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라 하더군요. 아마 아내가 상간남과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속이고 5년간 키웠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전처와 상간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두 사람은 밑바닥 인생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주변에도 본인들이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가 파다하게 소문이 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죠. 결국 상간남은 도망치듯 고향으로 떠났고요. 그곳에서도 집에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고 있다 하더군요. 최근 전해 듣기로는 허구한 날 술만 처마셔서 결국 간경화로 모진 고생을 하고 있다 하대요. 전처는 전처대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상간남과는 결국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무진 애를 썼던 모양인데요. 이미 40이 훌쩍 넘어 애까지 딸린 여자를 누가 좋다고 만나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상처만 잔뜩 받고 결국 아직까지도 혼자라고 하더군요. 전처 부모는 못난 딸 먹여 살리느라 그 나이에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요. 듣기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형편이라 하더군요. 처남이야 뭐 이혼당한 건 물론이고요.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방구석 백수로 살며 부모님 등골만 쪽쪽 빨아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처는 결국 자기 딸을 끝까지 키우지 못했어요. 형편이 안 된다는 핑계로 상간남네 부모 집에 처박아 놓고 찾아가 보지도 않은 모양이더군요. 애초에 모성이라는 게 없는 여자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하나뿐인 손녀라고 그 집에선 나름 딸을 잘 키워준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5년을 제 딸로 알고 살았는데 저도 마음이 쓰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저를 그리워해 연락할 때마다 다 받아주고 때로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 애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먼저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군요. 친딸도 아닌 자기가 계속 연락하는 게 참 염치 없게 느껴진다면서 말이죠.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연놈들한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렇게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 변호사가 됐다 하더군요. 친부모와는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진심으로 부모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이라면서 조만간 한국 들어갔을 때 한번 보고 싶다 하더군요. 그동안 금전적으로 도움 줬던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요. 그 은혜를 보답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애가 어떻게 컸는지 보고 싶어서 한번 만날까 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전처와 이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어요. 지금 아내는 전처와 달리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열렬하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오래가는 사랑이라고나 할까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10년 넘게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글로 옮겨 적으니 새삼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전처와의 일은 이제 그만 가슴에 묻고 가족들에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